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반이 지난 여자가 감히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온몸이 정말이지 떨렸던 그 밤의 감정을 제가 나눠도 될 자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인양수입니다. 올해로 57입니다.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수치스러울 수도, 죄책감이 들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와 함께 죽음의 나락에 닿은 후에야 비로소 찾아낸 삶의 여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죠. 저는 남편 이정우 씨와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대학 시절 만나 25에 결혼했고 슬하에 7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이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3월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1년 반 동안의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결국 그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온전히 그를 간병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시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야말로 지독한 고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육체적인 고통은 제가 대신 짊어질 수 없었지만 저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만큼은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저는 정말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보험금이 조금 있었지만 이 나이에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돈이 바닥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제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문제는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읽곤 했던 낡은 안락의자를 하염없이 바라보노라면 가슴이 턱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옆자리에 그 차가운 빈 공간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다시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병이었습니다. 사회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후의 미망인, 특히 아시아 여성들은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과 심혈관 건강 악화 위험이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른바 미망인 증후군 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의 유령들로 가득 찬 이 집에서 계속 산다면 저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저에게는 돈뿐만이 아니라 끝없는 긴 밤을 견뎌낼 생존의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저는 공포 속에서 웅크리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분당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문과 로비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집으로부터의 도피였습니다. 첫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6월 중순, 이미 날씨는 후텁지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었지만 공기는 짐통처럼 끈적하고 습했습니다. 온몸이 끈적거렸고 옷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쉴 새 없이 2시간가량 일하고 나니 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57이라는 나이는 정말이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파괴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 느낌은 저를 또 한 번 베어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헐떡이며 주저앉아 무너져가는 건강에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고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일이 들어와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경비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5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재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깊고 온화했습니다. 제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윙윙 돌아가고 있는 에어컨의 냉기였습니다. 오 세상에,
그 순간의 느낌은 마치 지옥을 통과한 후 천국으로 발을 디딘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새벽 시간에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치였습니다. 이 냉수라도 드세요. 재민 씨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한 병을 꺼내 부드럽게 건넸습니다. 그 차가운 물병을 입술에 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얼마나 오랫동안 이처럼 진심으로 그리고 섬세하게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었던가요? 저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 씨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그 역시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새벽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경비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재민 씨와의 짧은 이야기, 몇 분간의 대화가 제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이 더우실 거예요. 재민 씨는 언제나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풍기 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그 세심하고 꼼꼼한 배려에 저는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도 그는 제 컨디션에 대해 이토록 자세하게 신경 써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 씨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감정 표현에는 꽤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사랑해라는 말을 들은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을 겁니다. 재민 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한 배려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일종의 정신건강 관리라는 것을요. 누군가 나의 고됨과 피로를 알아보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황혼의 삶의 속도처럼 느리고 조용하게 서로의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민 씨가 냉장고에 시원한 이온 음료를 항상 준비해 두고 땀에 젖은 제게 깨끗한 물수건을 건넬 때부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비원의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 나이에 이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제 가슴에는 따뜻한 물줄기가 흘러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군가 저의 힘듦을 인정해주는 것이 이렇게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치유는 바로 그 공감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경비실에서의 15분 휴식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재민 씨가 점심을 컵라면으로 혼자 때우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는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식사에 대한 문화적 압박이 매우 큽니다. 우리 나이에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고독을 넘어 가정을 지켜내는데 실패했다는 일종의 징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쓸쓸함이 얼마나 큰지 저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음식을 조금씩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갓 담근 김치라든지 시원한 오이냉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에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재민 씨는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다 못 먹어서 그래요. 버리는 것보다는 나누는 게 낫죠.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재민 씨에게 주려고 일부러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이토록 기쁨과 설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감정은 아픈 남편을 간병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생동감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 씨가 제가 싸간 오이냉국을 드시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집 밥 같은 걸 먹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가족은 없을까? 재민 씨의 경비 씨를 자세히 살펴보니 홀로 사는 사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작은 냉장고 안에는 봉지라면과 맥주 몇 캔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혼자 찍은 사진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랍장 틈새로 여성용 손수건이 언뜻 보였고 선반에는 상으로 된 컵이 외롭게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 역시 저처럼 자신의 반쪽을 잃었구나. 약 2주 후 재민 씨가 먼저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임양수 씨, 혼자 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주 조심스럽고 낮았습니다. 네,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대답하자 재민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공허함, 매일 밤 찾아오는 고독,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쓸쓸함, 그것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만이 해독할 수 있는 비밀 암호와 같았습니다. 정우 씨와의 32년 결혼 생활 동안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이가 아프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감정의 빈곤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고 깊은 감정적 교류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책임감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미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았을 뿐 영혼의 연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제 또래의 많은 여성들이 겪는 일입니다. 젊음을 희생하고 가정사를 짊어지면서 사랑은 점차 의무로 변해버리는 것 말입니다. 정우 씨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좋은 남편이었지만 재민 씨는 완전히 다른 것, 즉 정서적 공감과 나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부터 사소한 일상, 가끔은 과거의 이야기까지. 재민 씨는 아내와 아파트 단지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그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추억이 깃든 곳이라 차라리 여기서 경비 일을 하기로 택했다고 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을 떠나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안쓰러우면서도 부러웠습니다. 30년 동안 한 곳에 보금자리와 굳건한 추억을 쌓았다는 사실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새방을 전전하며 살았기에 영원히 돌아갈 곳이라 부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중년의 고독은 종종 사회에서 외면당합니다. 공공복권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재민 씨가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곳에 머물려 했던 것, 그리고 제가 홀로 집에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벽 일을 시작한 것, 이 모든 것이 외로움에 저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7월이 되자 더위는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습도가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일을 마치고 습관처럼 경비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재민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황급히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정말 덥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기가 잔혹한 새벽 속에서 받은 귀한 선물 같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선풍기 바람에 재민 씨 책상 위에 있던 무언가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민 씨와 한 여자가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몹시 젊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짧은 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그녀가 재민 씨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민 씨가 당황하며 사진을 나가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그 사진을 들고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분이 사모님이시죠? 재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결혼 10주년 부산 여행 때입니다. 아내가 바다를 정말 좋아해서 저희에게 여름 휴가는 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는 그의 눈가에 물기가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그립지만 그것은 후회와 회한이 뒤섞인 복잡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재민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자 제 마음속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정우 씨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정확히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우 씨가 아프기 몇 년 전부터 이미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진정한 소통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년부부가 직면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홀로 외로워지는 것 말입니다. 중년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20년 이상 함께 산 후 배우자와의 깊은 감정적 연결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병하느라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간병했던 마지막 6개월은 날로 예위어가는 그를 보는 말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히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살아있을 때는 강해야 했고 그가 떠난 후에는 장례와 생계 걱정에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품위를 지키고 꿋꿋한 척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낯설지만 공감하는 이 남자 앞에서 저는 무너지고 싶었습니다. 재민 씨는 조용히 제 컵에 찬물을 더 채워주었습니다. 밤에 많이 외로우시죠? 특히 밤에요. 네. 혼자 있는 저녁 시간이 너무 무서워요.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면 덜 생각하게 되니까요.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밤 근무를 자처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마음속에 진정한 짐을 내려놓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절망감, 홀로 남겨진 것에 대한 공포, 매일 밤 찾아오는 고독,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했습니다. 재민 씨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임 씨가 오시기 전에는 매일이 저에게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임 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감사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57이라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이미 떠난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민 씨 곁에 있을 때마다 가슴에 퍼지는 이 따스함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저를 경청하는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매일 아침 저를 기다려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을까요? 8월 중순,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고
그날 밤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막 청소를 끝내고 경비실로 향했는데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멈췄고 공기는 순식간에 후텁지근해졌습니다. 재민 씨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정전이군요. 곧 들어올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둠 속에서 듣는 재민 씨의 목소리는 더 따뜻하고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의자에 나란히 앉아 부채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재민 씨가 저에게 부채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부채를 움직이는 그 감각이 저를 이상하게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정적과 암흑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부채를 건네받으려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우리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가벼운 접촉,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온몸에 차가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민 씨도 깜짝 놀랐지만 곧바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다른 남자의 온기를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옳은 일인지 물었지만 저 자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명수 씨, 재민 씨가 제 이름을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밝아진 불빛이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있던 경비실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우리 둘 다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지만 벌골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다시 작동했지만 제 몸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제가 그 이상을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경비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우 씨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떠난 지 겨우 1년 반 만에 다른 남자에게 심장이 뛰다니 57이라는 나이에 느끼는 이 감정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재민 씨가 없는 아침은 너무나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더위는 참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의 따뜻한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육체적 연결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나이대에서는 종종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곤 합니다. 저는 이 사실에 용감하게 맞서기로 했습니다. 재민 씨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수 씨, 별일 없으신 겁니까?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닌지. 그의 진심이 담긴 걱정스러운 눈빛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저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재민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겁니까? 그날 일 때문에 혹시 부담을 느끼셨다면 아닙니다. 저는 거의 소리치듯 대답했고 재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결국 진심을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자꾸만 재민 씨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민 씨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김 씨가 오시지 않으니 아침이 다시 지옥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경비실에서 서로의 깊은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먼저 떠난 배우자들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없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재민 씨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재민 씨 곁에 있을 때만 평안함을 느낍니다. 재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 씨는 저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날 오후 재민 씨는 처음으로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혼자 가시는 게 걱정돼서요. 집 앞에서 그는 제 뺨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제 온몸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민 씨가 닿았던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8월 말 길게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저는 더위를 먹고 병이 났습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겨우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고열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있는 작은 월세방에서 저는 열과 오한에 시달리며 마치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몸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양수 씨, 괜찮으십니까? 재민 씨였습니다. 그는 관리실에 연락해 제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고 그는 경악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해 수척해진 제 모습에 그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황급히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열제와 이온 음료, 그리고 죽을 싸왔습니다. 이 더위에 혼자 이렇게 알아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 열을 재기 위해 이마에 손을 얹었을 때 저는 그 따스함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재민 씨는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죽을 떠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정말 가족처럼 저를 간호했습니다. 정우 씨는 제가 아플 때조차도 병원에 가보라고 말할 뿐이었는데 재민 씨는 이곳에서 헌신적으로 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 고마워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당신 곁에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토록 치유의 힘을 가질 수 있다니. 그날 저녁, 재민 씨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두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좁은 월세방 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은 저를 떨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열이 다시 올랐습니다. 재민 씨는 쉴 새 없이 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깊고 뜨거웠습니다. 우리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임양수 씨,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도 재민 씨가 간절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몸은 병약했지만 재민 씨에 대한 갈망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재민 씨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입 맞추었습니다. 이마, 뺨 그리고 입술로 이어지는 키스였습니다. 그것은 제 57평생 받아본 적 없는 키스였습니다. 정우 씨의 키스가 의무였다면 재민 씨의 키스는 갈망과 부드러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귀한 여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재민 씨는 천천히 제 옷을 벗겨주었습니다. 혹시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세심한 배려는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저의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반 동안의 모든 외로움이 그 순간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 씨 역시 울었습니다. 임양수 씨, 사랑합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서로의 온기만을 느꼈습니다. 재민 씨는 가끔 제 이마에 입 맞추었고
저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재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먼저 간 배우자들에게 미안했지만 더 이상 서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재민 씨는 저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너무나 맛있는 미역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평생 당신을 보살피겠습니다. 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재민 씨 곁에 있고 싶어요. 9월 초, 제가 완전히 회복된 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경비실은 우리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민 씨가 진지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양수 씨, 우리 같이 삽시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저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시선이 걱정되었습니다. 재민 씨, 그래도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몇 살입니까? 57, 59입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살 나이는 지났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전셋집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와 함께 살았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임시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이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그 집으로 저를 드리겠다는 결정이 얼마나 큰 용기와 약속인지 알았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살아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재민 씨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는 집을 많이 정리했음에도 이전 여성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꼭 말해줘요. 그는 늘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날 밤, 우리는 한 침대를 써야 할지 따로 자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같이 잡시다. 저는 이제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날 밤, 재민 씨 옆에서 저는 몇 년 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그 안도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부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재민 씨는 여전히 야간 경비 일을 하고 저는 여전히 새벽 청소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출근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TV를 봅니다. 가끔 정우 씨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저는 속으로 속삭입니다. 미안해요, 정우 씨. 하지만 저도 외로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 입가에 미소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도 행복을 느끼고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재민 씨는 말합니다. 당신 곁에 있으니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와 같은 외로움을 짊어지고 계신 모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사회적 편견, 두려움, 혹은 죄책감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한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지입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늦강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었다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이 치유와 희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황혼의 시기에 사랑과 정신건강, 그리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